노비 출신 장영실이 조선과학을 바꿨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동내현 관노 조선과학의 시작점. 장영실 조선의 과학기술자이자 발명가입니다. 오늘은 조선과학의 표준을 세운 한 남자의 시작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명한 발명가가 아니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장영실은 동내현의 관노, 즉 신분제의 사슬 아래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유민이고 어머니는 동네의 관기였습니다. 이방인의 피, 관노라는 신분, 그리고 천부적인 손재주. 장영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신분이 천한 노비로 태어나면서 세상의 벽은 그에게 훨씬 더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신분의 벽이 단단하게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하나로 조선의 중심으로 불려들어왔습니다. 태종이 그를 발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궁궐에 처음 들어설 때 품었을 마음속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장영실이 신분을 넘어 조선 과학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궁궐 입성은 새로운 신분 질서 변화를 예고합니다. 제2장 왕실의 부름, 신분의 벽은 어떻게 무너졌나? 장영실이 처음 궁궐에 들어섰을 때 궁궐 곳곳에는 왕의 권위와 신분 질서가 엄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실용적인 통치를 원했는데요. 기술력 있는 이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등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영실은 동내현의 관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그의 기계적 재주는 이미 주변에서 소문이 돌 만큼 명확했죠. 태종은 장영실에 불러들여 기술자로 일하게 했고 이 소식은 곧 세종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의 능력을 알아보고 중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종이 단순히 장영실 개인의 재능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적 기술 발전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신분이 낮아도 기술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조정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장영실에게는 끊임없는 의심과 질시, 검증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택한 첫 번째 방법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기술을 갈고 닦는 일이었죠. 이제 세종의 신임을 얻은 장영실에게 어떤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이때 장영실에게 세종이 내린 중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제3장 중국으로 조선 기술의 기원을 찾아서. 세종은 기술 혁신의 열쇠가 외부에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1421년 장영실을 윤사웅, 최청구 등과 함께 중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명나라의 천문기기 제작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그 복잡한 구조와 운영 방식을 머릿속에 새겨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장영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본 천문기기들은 조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복잡하고 대규모의 장치들이었죠. 그는 단순히 중국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하늘과 땅, 계절과 풍토에 맞게 그 원리를 해석하고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귀국 후 장영실은 곧 천문기기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을 넘긴 시점, 실질적으로 조선 천문학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이때의 노력이 인정되어 그는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고 상의원 별자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형 기계는 조선의 소박한 궁궐과 백성들의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은 조선만의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내면의 갈등과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장영실은 중국 기술을 넘어 조선만의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4장 자경루 조선의 시간을 새로 짓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내린 첫 대형 과제는 바로 시간의 표준화였습니다. 기존의 물시계는 항상 사람이 지켜봐야 했고 시간마다 종을 쳐서 알리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는데요. 세종은 누구나 언제나 같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장영실은 갱점직이라는 이름의 첫 자동 물시계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실험 끝에 마침내 그는 자경루를 완성했죠. 1434년 자경루는 조선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이 자경루는 수력으로 자동 작동하며 정해진 시각마다 종, 징, 북이 차례로 울립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궐과 종묘 앞에 울려 퍼지는 표준 시간의 소리입니다. 이 발명은 조선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시간을 쉽게 알 수 있게 됐고 국가 행정과 군사, 농업까지 시간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경루가 성공하자 세종은 더 높은 곳, 더 넓은 하늘을 장영실에게 기대하게 되었죠. 이 다음 장영실은 어떤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게 될까요? 정작 자경루 완성 후 세종은 장영실에게 더 큰 도전을 명합니다. 제5장 하늘의 움직임, 앙부일구와 옥루의 혁신. 시간의 표준을 세운 장영실은 이제 하늘의 질서를 현실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세종의 지시로 시작된 천문기구 제작 프로젝트, 그 한복판에는 이천과 함께하는 6년의 대장정이 있었는데요. 1432년부터 1438년까지 궁궐 안팎은 천문기계를 만드는 망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앙부일구, 방구형 해시계는 그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시간 측정 도구가 되었죠. 오목한 손 모양의 이 해시계는 해정교와 종묘 앞 도심 한복판에 설치되어 글을 모르는 이도 쉽게 시각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오목한 방구 안을 가로지르며 시간과 절기를 동시에 보여줬는데요. 동시에 장영실은 천상시계 옥루의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옥루는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모형으로 재현한 자동시계로 경복궁 흥경각에 설치되었습니다. 천체의 변화와 계절 그리고 시간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이 기계는 조선과학의 정점을 상징했죠. 이런 혁신적 기계들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위엄과 기술력 그리고 왕권의 질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혁신 뒤에는 또 다른 과학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땅 위의 자연 현상까지 관측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영실은 하늘뿐 아니라 땅의 자연 현상 관측에도 나섭니다. 제6장 비의 양까지 추구기로 본 조선의 과학. 장영실의 손길은 이제 하늘과 시간을 넘어 땅 위의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는데요. 비의 양을 정확히 재는 일은 곧 백성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종과 장영실 그리고 관료들은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441년 서운관에서 원통형 그릇 즉 추구기가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이 추구기는 한양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설치되었고 다음 해에는 전국 각 관가 들에 설치되어 수령들이 직접 강우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의 추구기는 쇠로 만들어졌으며 비가 내린 양을 푼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농업정책, 세금, 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서 강우량을 표준화한 조선의 기술력은 장영실의 집념과 세종의 실용주의가 만나 이룬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추구기의 도입은 단순히 과학적 성취를 넘어 조선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 뒤에 장영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장영실의 과학적 성공 뒤에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제7장 왕의 총애와 불운, 사라진 발명가의 마지막. 장영실은 관노에서 궁궐의 중심 그리고 정삼품 상호군에 이르기까지 조선 과학의 표준을 세우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천문기구 제작이 한창이던 어느 날 세종의 어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조정에서 곧바로 불경죄로 해석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책임자로서 곤장 80대와 삭탈 관직이라는 중형이 구형되었죠. 세종이 형벌을 다소 낮춰주었지만 그 사건 이후 장영실은 궁궐과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조선 최고의 기술자가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을까요? 장영실의 몰락에는 궁중 내 파벌, 신분의 벽, 그리고 지나친 혁신에 대한 경계심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이름은 남아있는 기계와 기술, 그리고 후세의 송문에서만 회자됩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아산 장씨 종친의에서 명맥을 잇는 가묘와 조선 과학의 기록 속에 희미하게 남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품었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장영실은 왕의 총애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제8장 기계와 인간의 경계. 장영실이 남긴 유산은 장영실이 만든 자경로의 종소리, 앙부일구의 그림자, 추구기의 고인 빗물입니다. 이 모든 발명품은 조선의 표준 시간과 하늘 그리고 자연 현상을 인간의 눈앞에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집요하게 기술의 한계에 도전했고 신분의 벽을 집념으로 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표준을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혁신의 정점에서 사라진 그의 이름은 결국 인간의 운명 그리고 시대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장영실이 남긴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세종과 함께한 혁신, 신분을 넘어선 집념, 그리고 실패와 몰락까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과학과 인간, 기술
기술과 권력, 그리고 개인의 한계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과연 표준이 된 기계 뒤에 숨겨진 인간 장영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가 바꾼 조선의 시간과 하늘,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해두세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